자, 오늘은 이제 중세 마무리하고 그리고 근대 행복과 관련해가지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중세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배웠었지?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해가지고 배웠었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뒤를 이어서 우리는 바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아퀴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가 어디냐고요? 지금 중세 아퀴나스 선생님하고 페이지가 다를 텐데 7페이지? 7페이지인가? 8페이지예요? 그나 몇 페이지야? 아 미안해 27페이지래. 자,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 나가도록 할게요.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중에서 누구의 사상을 수용을 하게 되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중에서 바로 어떤 걸 수용을 하느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잠깐 기억을 떠올려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 중에 인간의 행위에는 모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끝은 뭘로 귀결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된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일곱 글자로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걸 목적론적 존재론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아퀴나스는 그러한 목적론적 가치관을 바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퀴나스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인간의 모든 존재와 그리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선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행복이다라고 했었죠? 얘도 똑같이 그걸 수용을 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최고의 선이자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실현되기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아퀴나스 입장인 거지. 그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누구의 이론과 비슷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세를 살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얘의 행복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궁극적인 완전성이라고 하는 걸 실현될 때 바로 행복에 이르른다라고 봅니다. 이 궁극적인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을 직관하고 신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신이 지닌 바로 뭐를 소유한다? 무한한 선이라고 하는 걸 소유하는 상태가 바로 궁극적인 완전성을 지닌다라고 봅니다. 교재에 안 적혀 있어요? 적어야 돼요. 아퀴나스의 행복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실천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자연적인 경향이라고 하는 걸 통해 바로 신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를 제시를 하냐면 지금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 같은 경우는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야? 신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지.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로 신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바로 뭐한다? 행복하다. 얘 역시도 신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신의 은총을 통해서 뭐를 주어지게 되냐면 종교적 덕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라는 거야. 뒤에 용언이 보여?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인 덕이라고 하는 게 갖춰졌을 때 바로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퀴나스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덕이라고 하는 게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아퀴나스의 덕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우리? 맞아요, 두 가지. 그 덕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연적 덕이라고 표현을 해. 자, 이 자연적 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이성과 관련된 덕이다라고 해서 지성적인 덕과 그리고 도덕적인 덕이라고 해서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필요한 덕을 우리가 무슨 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 품성적 덕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덕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행복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아퀴나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누냐? 얘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필요해? 종교적 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 자, 그래서 이 자연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얘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즉, 이 자연적인 덕은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퀴나스의 입장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 완전한 행복에 이르렀다라고 보죠. 이 종교적인 덕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믿음, 소망, 자,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덕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이 종교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사상가의 입장을 수용한 걸까요? 종교적 덕. 자, 이러니까 머리가 너무 힘들어. 예? 아주 재밌어요. 자, 종교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중세는 신중심이라고 했잖아. 아퀴나스 앞전에 나온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아퀴나스가 수용을 해. 즉 쉽게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까지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을 했던 이 종교적인 덕도 수용을 하면서 이것까지 비로소 갖췄어야만 바로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퀴나스의 입장인 거지. 그러면 이 종교적인 덕이라고 해당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알아야겠죠? 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걸 나누어서 봤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진리를 통찰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뤄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라는 거지. 자, 그럼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적인 인간, 즉 우리 보편적인 이 인간들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걸 어리석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소망은 지혜라는 거야. 즉 얘는 헌신적인 행위를 위한 의지의 지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신의 지혜로서 헌신적인 행위를 향한 바로 의지의 지향이며 사랑은 이러한 믿음이 진리를 통찰하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게 지향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신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의 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입장은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을 취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아퀴나스는 우리가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얘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종교적인 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키워드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궁극적인 완전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퀴나스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죠?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아퀴나스 모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더불어서 우린 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냐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갈게. 뭐에 대해서 비교할 거냐면 이성과 신앙에 대한 둘의 입장 차이만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걸 두고 봤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뭐냐면 신앙이 더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더 우월하다고 하지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배척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우위에 있다. 얘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에 해당하냐? 철학. 신앙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바탕으로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면 이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뭐라고 주장을 해요? 인간이 가진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연적인 경향을 알아내고 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과 신화는 바로 뭐 할 수 있다? 조화로운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기까지가 우리 아퀴나스와 관련된 거. 우리 이제 근대로 넘어갈 거야. 우리 근대 같은 경우에는 얘 행복의 기준이 뭐였지? 근대? 자, 그건 모두 공통적이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대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쵸. 자,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이러한 시민계급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근대의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살펴볼 인물은 크게 4명의 인물로서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벤담과 밀, 마지막 쇼펜하우어까지 알아보면 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는 끝나게 돼요. 기쁘죠? 이 서양의 행복론. 이제 이론을 조금 사상가들의 입장을 깊게 안 알아도 괜찮잖아. 자, 이제 근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바로 칸트야. 우리 칸트라고 하는 인물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지, 이름을. 얘는 뭐를 주장을 해? 의무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인간이 실천해야 할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걸 실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는 실천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또는 행복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바로 자신의 복지와 그리고 처지에 뭐하는 상태, 만족하는 상태가 행복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지금 이 칸트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부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을 해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뭐라고 했었지? 얘의 행복론? 이 지성적 덕 그리고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것에서 얘가 실현이 되게 되지. 덕에 의해서 실현되고 그러면서 뭐 이성이나 이런 감정 등 같은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는데 이 행복을 다른 말로는 얘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을 하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즉,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덕에 의해서 실현되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시된다라고 했었잖아. 이러한 것들을 즉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병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의지의 자율성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행복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왜 그러냐? 칸트가 봤을 때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경험에 기초한 상상력 이상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얘는 경험에 기초한 거야.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주장을 내놓거든. 자, 그러면서 직접적인 목적에 도달될 수는 없다라고 보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칸트의 입장에서도 이 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덕을 오직 의무의 복종적인 인간의 준칙이다라고 봐요. 덕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된다라고 보지만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덕에 의해서 실현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더불어서 말을 하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덕이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행복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칸트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 아까 의무론 주장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무론과 그리고 행복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의무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칸트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냐면 오직 인격 그 자체다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보편적인 존엄성을 지닌 존재야. 그리고 얘는 이성과 자연적인 경향성을 모두 지닌 존재이기도 하며 선의지와 본능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라고 봅니다. 여기서 칸트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서 이 선의지와 관련해서도 칸트가 더욱더 세부적으로 말을 하는데 얘는 이 선의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는
의지야. 쉽게 어떤 한 행위를 A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에 있어서 이 행위가 옳은 행위일 수도 있고 나쁜 행위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선의지를 가진 사람은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다? 옳은 의지를, 옳은 행위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보는 게 선의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선의지를 행할 수 있는 존재는 무슨 존재밖에 없을까? 이성을 지닌 바로 인간만이 선의지를 행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이 순수 이성의 이념을 지닌 바로 존재인 뭐마 인간만이 선의지라고 하는 걸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앞부분 조금 지우고 칸트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칸트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피곤한 힘들지? 네.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의실에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거야.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 자, 이제 칸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칸트의 의무론과 관련해서 좀 더 뭘 살펴볼 거냐면 바로 도덕 법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행위의 결과와 행위의 동기 중에 무엇을 더 우선시하냐? 행위의 동기라고 하는 걸 좀 더 중요시합니다. 즉,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뭐를 중시하냐면 오로지 도덕 법칙에 실천하려고 하는 또는 의무를 지니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는 게 칸트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칸트가 이 도덕 법칙과 관련해서 뭐를 주장을 하냐면 혹시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친구들? 자, 이 정언명령은 바로 칸트가 주장한 도덕 법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얘는 쉽게 말해서 네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정언명령이야. 그래서 얘는 외부의 특정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외부의 압력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로 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무조건적인 명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정언명령과 관련해서 칸트가 주장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를 따르도록 행하라라고 하는 게 가장 정언명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재에는 안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를 따르도록 행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을 지니고 있냐면 여기서 크게 살펴봐야 될 단어들은 준칙이라고 하는 단어와 보편적 입법의 원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준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관적인 행위의 규칙이야. 그럼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라고 하는 건 얘랑 반대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겠죠. 주관적이 아닌 얘는 객관적 행위의 규칙이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뭔가 물음표가 드는 느낌이게 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B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A라고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행위가 다른 C나 D나 이 E라고 하는 애들이 모두 봤을 때 나의 행위가 바로 옳은 행위인가를 묻는 거야. 즉, 이 A의 행위가 옳은 행위다라고 한다면 정언명령에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행위가 옳다야 된다라고 봐야 정언명령을 따랐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행위를 했어. 근데 C나 D는 그래 저 행위는 옳은 행위인 것 같아라고 보는 반면에 이 E라고 하는 친구는 저 A가 내 생각에는 옳지 않은 행위인 것 같아라고 한다면 얘는 정언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행위가 옳아야만 내가 정언명령을 제대로 실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 누가 봐도 이 행위는 옳은 행위야라고 했을 때가 정언명령에 해당한다라고 본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언명령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러면서 이 칸트의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 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도덕적인 이 옳음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출되는 이 행복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볼까요? 아니면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까요? 얘네 둘 있다고 봅니까? 없다라고 봅니다. 자, 도덕적인 옳음과 이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이 행복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아. 그러나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양립은 가능하다라고 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덕적인 옳음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이 행복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상관관계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칸트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옳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그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양립이라고 하는 건 가능해. 쉽게 말해서 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과 도덕적이라고 하는 게 둘이 상충될 수가 있어. 그러한 상충됐을 때는 도덕적인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 그러나 도덕적인 옳음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항상 충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장에서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덕이라고 하는 게 양립이 가능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졌을 때는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의 선이 될 수 있다라고 봐. 그러나 칸트가 다시 한번 말을 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의무로 뒀을 때 결과적으로는 도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항상 1+1처럼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칸트. 자, 우리 오늘 나가는 이 부분부터 8주차에 우리 다시 한번 시험 보죠. 그렇죠? 거기 시험 범위예요. 자, 그러니까 수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 들어야겠죠. 자, 이제 근대를 바로 다음 사상가인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가 있다라고 했었지? 벤담과 밀. 자, 공리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깔고 있는 원리가 뭐야? 바로 유용성의 원리다라고 표현을 하지. 이 유용성을 다른 말로는 공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이론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 중에서 뭐를 더 중시할까? 공리주의. 얘는 결과. 칸트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 도덕적인 옳음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었지. 공리주의는 걔랑 반대야. 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도덕적 옳음과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의 바로 기본적인 이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벤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벤담이 생각을 하기에 세상에 이 지구라고 하는 자연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봐요. 바로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벤담의 입장에서는 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건 선이며 고통이라고 하는 건 악이야라고 보는 게 벤담의 입장이야.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고 하는 거? 성악설이요? 성악설 말고 성선설 말고 우리 에피쿠루스 학파도 쾌락은 선이며 고통은 악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즉 기본적인 이러한 이념들은 이제 에피쿠루스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벤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행복이나 쾌락이라고 하는 좋음이라고 하는 걸 당연히 더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벤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옳은 행위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지. 벤담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옳은 행위가 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까지 고려했을 때 옳은 행위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쉽게 바꾸게 되면은 얘를 공리의 원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건 바로 도덕과 입법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볼 수 있죠. 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이 유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자, 글씨가 선생님 너무 개판 같아요. 그럼 말을 해줘야 돼요. 오전에 들었던 친구들 선생님 글씨가 저게 당최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다시 써줘. 자, 이 유용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벤담이 주장을 하기에 이 유용성의 원리는 바로 공리주의의 근본 이념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따라 나오는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용성의 원리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과연 가치 있는 행동인가를 판단할 때 언제나 이 한 행위의 당사자와 그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한 행동이 과연 행복을 증가시키는 건지 또는 감소시키는 건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행위가
좋고 나쁨이냐 또는 옳고 그름이냐를 가늠하는 원리가 바로 유용성의 원리인 거지. 쉽게 표현을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이렇게 도출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용성의 원리를 이렇게 크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벤담이 말을 하기를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까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또는 아동 노동에 따른 그러한 문제라던가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이해관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벤담의 입장인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벤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했어요?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했어요? 정말요? 반대예요. 양적 공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양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이 양적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산출을 할 때 얘는 오로지 뭐만 고려를 하는 거야? 이 양적인 것만 고려를 하는 거야. 즉 쾌락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양적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 이 양이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야겠죠? 얘가 주장한 건 뭐냐면 쾌락 계산법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요. 이 쾌락 계산법은 총 7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범위, 다산성 7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얘가 이러한 계산법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벤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인의 이익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할 만한 그러한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쾌락 계산법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면서 쾌락 계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관적인 기준을 대입을 했을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공리주의에서는 쾌락 계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쾌락 계산법은 아까 7가지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위야. 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영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왜 이 범위와 영향이라고 하는 게 주목할 만한 기준이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리, 즉 유용성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지? 이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지. 이게 바로 범위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준이 뭐다? 범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주목할 만한 기준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쾌락 계산법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두 번째 인물인 바로 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힘들어? 얘들아? 좀만 버텨봐. 자, 이 밀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슨 공리주의자야?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적인 차이를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맞아요. 자, 얘는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하지만 양적인 차이도 존재한다라고 봐. 그러면서 이 질적인 차이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밀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밀이 생각을 하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의 쾌락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쾌락으로서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다르며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게 밀의 입장이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의 입장을 수용을 하냐면 벤담의 입장을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벤담은 한평생 존경을 하기는 해. 근데 여기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건 이 밀은 벤담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행복의 본성에 달리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밀은 벤담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벤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지나치게 뭐야? 평등주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평등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쉽게 말해서 예를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1시간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 시간의 양이라고 하는 걸 정했을 때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보는 것과 자, 윤리 공부를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인스타그램이요? 다른 친구들은 야, 1시간이라고 인스타요. 자, 대부분의 사람이 요걸 선택을 하겠죠. 자, 벤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 인스타그램을 1시간 보는 것과 윤리 공부를 1시간 보는 게 똑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미래 입장에서는 뭘 선택할까요? 윤리 공부를 선택하겠죠. 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저 자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미래 입장에서는 이 윤리 공부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감각적이고 단순한 쾌락과 복잡하고 정교한 쾌락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벤담의 입장에서는 얘네는 같다라고 보는 거야. 단순한 쾌락인 거지. 즉 쉽게 말해서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육체적인 쾌락과 즉 질적인 쾌락, 고차원적인 쾌락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같다라고 보는 게 벤담의 입장이라면 밀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시될까요? 그쵸. 복잡하고 정교한 이 질적인 쾌락을 좀 더 중시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죠. 질적인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비판은 뭐냐? 이 벤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얘의 입장에서 따랐을 때 바로 인간과 동물 간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얘와 이 인간과 동물의 고통이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야기를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더 나아가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냐면 인간과 동물 모두 뭐를 가지고 있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쾌락과 고통을 지닌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인간과 동물 모두 그러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상태이면 인간과 이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따르게 되면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라는 거지. 쾌고 감수 능력은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 동물 역시도 지니기도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러한 벤담의 입장에서 따졌을 때 양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얘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이 뭐냐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뭐를 중시하는 거야? 질적인 쾌락을 좀 더 중시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밀의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질적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보자면 자, 밀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양은 많고 질은 적은 쾌락과 그리고 양은 적지만 질은 높은 쾌락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밀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양은 적고 질은 높은 쾌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밀의 입장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에 대해 살펴봤었고 미래 쾌락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밀 같은 경우에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자, 상위의 쾌락과 하위의 쾌락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 상위의 쾌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고차원적인 쾌락이야 라고 보고, 하위의 쾌락은 저차원적인 쾌락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상위의 쾌락과 그러면 하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쾌락은 성질 또한 다르며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라고 보냐면 우월함과 열등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즉 우월함에 해당하는 건 뭐겠어? 상위의 쾌락이겠죠. 열등함에 해당하는 건 하위의 쾌락이겠죠. 그럼 이 상위의 쾌락이 뭔지 하위의 쾌락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위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그리고 지혜적인 걸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쾌락이 바로 상위의 쾌락이라고 하는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윤리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습득하는 행위가 바로 상위의 쾌락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밀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이러한 상위의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하위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지워줄까? 헷갈리니까? 그럼 하위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이고 단순한 감각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쾌락으로 우리 쉽게 인스타그램 보는 거지. 인스타그램을 본다거나 아니면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쾌락들 있죠? 그게 모두 다 하위의 쾌락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의 쾌락과 하위의 쾌락을 두고 봤을 때 얘는 낮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상위의 쾌락과 하위의 쾌락을 구별하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얘네들을 왜 이렇게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밀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바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상위의 쾌락과 하위의 쾌락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야. 경험을 중시한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설명을 해줄게요. 경험을 중시해서 어떻게 상위의 쾌락과 하위의 쾌락을 나누냐? 사람들이 상위의 쾌락과 하위의 쾌락 어느 한 것만 쾌락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얘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상위의 쾌락과 하위의 쾌락을 모두 경험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상위의 쾌락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쾌락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며 하위의 쾌락인 저차원적 쾌락은 낮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상위의 쾌락에 해당하는 게 하위의 쾌락보다 이 쾌락이 더 깊고 지속적이다라고 주장을 해. 또는 이 쾌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만족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를 하기 위해서 상위의 쾌락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상위의 쾌락과 하위의 쾌락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래 쾌락과 관련해서 굉장히 얘가 다양한 이론을 내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을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자,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는 경험을 중시를 하고 사회와 개인에 해당하는 도덕적이고 이 지적인 발달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 그럴까? 미래 입장에서 왜 이러한 도덕적이고 지적 발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까? 자,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덕적이고 지적인 발달을 통해서 뭐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봤냐면 이걸 통해 고차원적인 쾌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서 행복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향상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미래 입장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이고 지적인 발달을 통해서 이 밀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미래의 공리주의는 단순한 이 결과라고 하는 걸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중요하냐? 도덕적인 선택과 행동의 질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질적인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미래 입장인 거지. 이거 선생님이 써줄게요. 자, 도덕적인 이 선택과 행동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중요하다. 바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한 도덕적이고 지적인 것을 어디에 또 접목시키게 되냐면 사회와도 연결시키게 돼. 여기 옆에다 써줄게. 얘를 사회와 그리고 이런 법이나 제도 등과 같은 것에도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도덕적인 것이고 지적인 것 발달을 통해서 바로 고차원적인 쾌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고차원적인 쾌락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의 법이나 제도도 고차원적인 쾌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도라고 하는 게 제정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미래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행복에 이르는 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미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밀과 관련해서 얘는 이렇게 경험을 중시하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발달 또한 중시를 하면서 해도 괜찮지? 다들 정신 잘 붙잡고 있지? 눈을 보아하니 다 초점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자, 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옆에 지우고 좀 더 나가도록 할게요. 자, 밀은 이러한 경험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중시를 하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중시를 하냐면 도덕성의 우월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자, 우월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우월함과 열등함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걸 추구할 때 바로 뭐 하라는 거야? 우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라고 보는 게 미래 입장인 거야. 즉 우월성을 판단하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얘는 그러한 우월성의 기준과 함께 규칙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규칙은 자세하게 안 살펴볼 거야.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월성의 기준을 이제 두고 상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시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상위의 능력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쾌락이 저차원적인 쾌락 또한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죠. 즉 쾌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말고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이러한 문화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에 있어서 상위의 얘네들의 능력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비로소 이루어졌을 때야만 뭐 할 수 있어? 고차원적인 쾌락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미래 입장인 거죠. 이 미래 쾌락과 관련해서 얘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지. 선생님도 공부를 하면서 저런 저 녀석 아주 할 말이 많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정말 이론을 많이 내세우더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평성까지 중시하게 돼요. 자, 그럼 얘가 왜 공평성이라고 하는 걸 중시할까?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럴싸해 보이려고 또 다른 친구는 공평성이라고 하는 걸 왜 중시할까? 얘가 우리가 공리주의의 원리라고 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잖아. 여기에 관련해서 미리 뭐라고 하냐면 행위의 기준에 있어서 너 자신의 행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행위의 결과에 따른 모든 사람들의 행복까지 고려해야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너는 행복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게 공평성의 기준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고려한다면 미래 입장에서 봤을 때 쟤는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야. 즉 내아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 행복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고차원적인 쾌락인 저 상위의 쾌락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과 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갖춘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무슨 행위를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그럼 미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행위는 옳은 행위일까요? 옳지 못한 행위일까요? 자, 선하고 덕을 갖췄어. 얘네들이 계속해서 뭐 질적인 쾌락과 관련해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얘는 상위의 쾌락에 이르렀다라고 보잖아. 그러면 성과 덕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행위는 미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행위일까요? 옳지 못한 행위일까요? 왜요? 어, 맞아요. 지금 이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였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리다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최대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벤담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어떤 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영향까지 생각을 해서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보는 게 벤담과 밀의 입장인 거잖아. 아무리 이 선과 덕이라고 하는 감정을 지닌 인간이라도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행위는 추구돼서는 안 되는 바로 행위다라고 보는 게 미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나요? 더, 더 나가도 괜찮나요, 여러분? 우리 아예 근대까지 다 끝낼까? 쇼펜하우어까지? 누가 도리도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자꾸 뭔가를 더 나갈 때마다 눈초리가 다들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하지가 않네요. 근대까지만 하자. 쇼펜하우어까지. 괜찮지? 내가 아무리 괜찮다라고 말해봐도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안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무 또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누가 자꾸 저에게 수신호를 보내지만
자, 쇼펜하우어까지 우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제 근대를 마무리하게 되면 이후에는 조금 그래도 공부하기가 편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조금 정신줄을 잘 붙잡고 있자 우리. 자, 이제 근대 마지막 인물인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 쇼펜하우어는 그래도 많이 들어본 인물이지 않아? 뭐 얘도 책 굉장히 많지. 뭐 그래도 뭐 40살이 되기 전에 뭐 이런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어야 된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 이 쇼펜하우어와 관련해가지고 행복론을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 그래 인상 깊었다 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자, 이러한 우리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는 간략하게 얘가 주장한 이 글만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만 가지고 있죠. 자, 여기 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의 입장을 수용을 하느냐? 칸트의 입장을 수용을 해요. 얘 간결하기만 할 거야, 쇼펜하우어. 자, 얘의 행복론과 관련해서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이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의지라고 하는 게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칸트의 선의지와 관련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가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쇼펜하우어가 생각을 했을 때 세상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고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자, 그러면 질문.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고통,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볼까? 쇼, 응? 고통을 즐겨요? 약간 반대되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기본적인 이 요소가 고통이다라고 하면서 행복과 관련해서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없애거나 또는 고통을 줄였을 때 행복하다라고 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욕구와 불만족에 시달린다라고 봅니다. 누가? 이 쇼펜하우어가. 그러면서 주장을 하기를 내가 어떠한 A라고 하는 이 욕구 또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걸 가졌는데 내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욕구와 불만족에서 벗어났어. 근데 여기서 벗어난 걸로 끝이 나게 되느냐? 쇼펜하우어가 생각했을 때 얘를 벗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항상 새로운 B나 C라고 하는 욕구와 불만족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욕구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까? 얘의 입장에서. 아까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의지라고 했었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욕구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건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다라고 봐. 인간의 의지 때문에 바로 욕구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반복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욕구와 불만족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제시를 하냐면 아까 이러한 의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의지로 인해서 욕구와 불만족이 반복된대. 그럼 이 의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제해야 해요. 그리고 내면적인 평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행복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얘네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완전한 행복 없다라고 봐요. 얘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불만족과 욕구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내가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선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자, 이것과 더불어서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행복의 고통이나 그냥 즉 고통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해요. 예술과 철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고통을 없애거나 고통을 줄인다라고 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인간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역할이 예술의 역할이야. 우리가 무언가를 예술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하죠. 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줘. 우리 친구들이 뭐 미술 시간에 미술을 그린다거나 안 그래요? 자,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한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드는 느낌이 어때? 일반적으로? 아, 힘들어요? 그럼 고통이 따르는 건데.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 아, 잠깐만. 이제 집 가서 자고 싶어요 말고 다른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지금은 들지 않나요? 아, 오케이. 자, 지금 딱 너희들의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거지? 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잠시나마 우리가 무언가를 잊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 예술을 통해서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함으로써 바로 행복에 이르른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럼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줄까?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지금 무언가를 사고하고 있는 것 또한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머리가 아파서? 참 신박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철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한 이해를 높여요?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죠. 자,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래서 삶에 대한 이 이해라고 하는 걸 높여주기 때문에 고통을 바로 줄이는 방법을 누가 제시를 해준다는 거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바로 제시를 해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과 철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고통을 줄이고 또는 없애는 행복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누구의 입장이에요? 쇼펜하우어의 입장이다라고 보죠. 여기까지가 이제 쇼펜하우어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